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담당을 하고 있는 정혜봉입니다. 일단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은요. 사실 이제 뭐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저희 나라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뭐 치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내가 뇌졸중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반마비가 되게 되면 그 나의 뭐 여생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계속 뭐 궁금해하시고 그런 걸 더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뭐 김도영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주로 뇌졸중 환자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뭐 뇌졸중 환자들이 이제 사실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자기가 마비가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지만은 사실 상황상 내가 왜 검사를 하는지 혹은 검사 결과가 어떤지 또 이 검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시적소에 듣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가 입원 환자들한테 검사 설명을 잘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입원 환경 특성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제한된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항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뇌졸중 환자분들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 그런 검사들 중에서도 이제 뭐 뇌졸중 경험을 했던 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시더라도 평소에 저희가 이런 검사들 속에서 단어의 어떤 그런 의미 이러고 어떤 것들 헷갈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린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요, 뇌졸중에 대한 얘기죠. 뇌졸중이라는 개념을 이제 말씀드리면 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한다. 뇌혈관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걸 다 뇌졸중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에 뇌혈관이 막힌 거, 여기 보시면은 혈전으로 막혔죠. 이거는 이제 뇌경색. 그리고 혈관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죠. 터져서 피가 나오는 걸 뇌출혈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다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뇌경색, 뇌출혈 비율이 보통 뇌경색이 한 70에서 80% 정도로 대부분은 뇌경색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증상, 뇌졸중 증상이라는 건 막혔든 터졌든 둘 다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라든지 의료진도 마찬가지고요. 환자분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검사를 해봐서 확인을 해야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건 뇌졸중 증상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허혈성 뇌졸중,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피가 덜 간다, 허혈이다 해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이거 이제 뇌혈관이 막히면은 당연히 혈류가 안 가면서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을 하고 이 혈관이 먹여 살리는 뇌 부분이 막히면은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뇌경색이다 하는 건데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정혜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검사만 하고 결과 설명 안 해주세요? 내지는 이 검사 왜 해요? 라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고 의사도 나름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뇌혈관이 막혔는데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뇌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뇌혈관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뭘 했는데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뇌혈관이 왜 막혔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그럼 이걸 왜 막혔는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퍼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의 검사가 처음 내원했을 때 검사는 뇌 검사는 지금 현 상태를 보는 거고 막힌 혈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는 결국엔 이제 왜 생겼는지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차후 이루어지는 검사 이것도 다 이제 필요한 검사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혈관을 우리가 막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막아볼 수 있는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뇌혈관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뇌혈관이 뭔가가 자라 들어오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뇌혈관에다가 이 노란 게 이제 동맥경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끼면서 막았을 때 이렇게 해서 막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 장기에는 이제 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혈전을 만들어내서
특히 이제 부정맥 중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굉장히 혈전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얘가 날아가서 머리 혈관을 막았을 때 그렇게 막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제 심장탄 내경색, 시민성 내경색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걸 따질 만한 크기는 아니고 이 조그만 혈관을 막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이제 열공성 내경색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관을 막혔다고 또 하나는 이제 대동맥 동맥경화. 그래서 대동맥에서도 혈전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서 어디선가 혈전이 날아가서 뇌를 막았는데 이 원인을 찾는 검사를 또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검사의 의미를 정리하면은 뇌혈중 및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 뇌혈중 원인을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뇌졸중 및 뇌혈관 질환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의미가 있고요. 진단하는 데는 이제 CT랑 MRI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뇌졸중 원인을 확인하는 문제는 MRA 검사도 있고 심장 검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 계획은 관료 CT나 혈관 조영술 같은 얘기를 드릴 건데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검사들을 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할지 시술할지 수술할지 결정할 수도 있고 어떤 약을 쓸지도 뭐 이제 이런 원인을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결국 이제 다 치료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CT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T는 가장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T. 그래서 이 검사는 쉽게 말해서 제일 쉬운 검사예요. 제일 쉬운 검사고 머리를 이제 찍으면은 CT에서 보통 머리가 회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CT의 좋은 점은 굉장히 검사 시간이 빠르고요. 출혈이 나타났을 때가 아주 하얗게 잘 보입니다. 하얀색을 잘 보이죠. 이건 저는 보호자분들께 설명하기는 사실 편해요.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출혈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는 큰 병변이 잘 보이고 주로 이제 뇌출혈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CT를 이제 빠르기도 하고 해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CT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가 있고 조영제를 쓰는 CT가 있는데 조영제는 무엇이냐? 조영제는 우리 몸에 주사를 해서 이 혈관에 주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혈관을 보고 싶은데 혈관에 나가는 뭐든지 보고 싶은데 그걸 보고 싶으면은 CT를 조영제를 넣어서 찍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 밖으로 삐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혈관 조영 CT가 있습니다. 이제 조영제를 넣고 찍은 CT 중에 혈관 조영 CT가 있고 보시면은 이제 혈관이 여기가 끊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끊겨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관이 막혀 있으면 조영제라는 약이거든요. 하얀 게. 그러니까 혈관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조영제를 채워 넣어가지고 그걸 사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겨 있다면 무슨 말이냐? 막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끊겨 있는 모습 이런 거를 이제 혈관 조영 CT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요. 요새도 아니고 옛날부터 이제 CT를 찍고 나면 이렇게 3D로 재구성도 되고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졌는지도 보고 막혔는지도 보고 그리고 뇌동맥류라 그래서 꽈리가 있습니다. 혈관벽이 약해져서 그 부분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고 이 뇌동맥류가 뇌에서 이제 지주막하 출혈 같은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혈관 조영 CT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동맥입니다. 이제 경동맥이 뭐고 뇌혈관이 뭐고 이게 좀 헷갈리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게 이제 사람 머리고 목이고요. 목에 있으면 경동맥이고요. 이게 머리로 들어가면 뇌혈관이 돼서요. 이 두 혈관들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가 아니다. 이 경동맥에 만약에 막히면은 당연히 뇌경색이 생기겠죠. 경동맥에서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도 이 뇌로 가면 뇌경색이 생기겠죠. 그래서 경동맥을 이제 중요하게 검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다. 특히 이제 혈관 조영 CT로 경동맥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많이 하시죠.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먼저 하시고 이상 소견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겠다 한 경우에 보통 찍습니다. 검진 목적으로 경동맥 CT 혈관 조영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계획을 짜려고 보통 많이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검사를 한다. 또 CT가 있습니다. 관류 CT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뭔가 색깔이 막 파릇파릇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피가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컴퓨터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량도 컴퓨터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관류량을 잴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이 뇌의 혈류량이 떨어졌을 때 특히 뇌혈류 도달 시간이 느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빨갛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하냐? 사실은 앞에서 보셨던 대로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요. 뇌혈류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 있고 뇌혈류 도달 시간이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혈관이 막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혈관이 막혔는데 관류가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혈관이 막혔는데 실제적으로 뇌혈류가 많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곁순환이라 그래서 겉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이제 국도 같은 게 잘 형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 관류 CT를 찍어야만 그래서 치료 방침 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막힌 혈관을 다 시술해서 뚫지도 않고요. 모든 혈관 다 막혔다고 해서 수술하지도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게 시술이랑 수술이고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또한 해서 얻을 게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이런 관류 CT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뇌혈류가 많이 도달이 느리다 이러면은 조금 더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걸로 결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왜 나는 관류 CT 아까 조영재 넣어서 CT 어제 찍었는데 왜 오늘 또 CT 찍어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어제는 혈관 막힌 걸 알았고요. 오늘 CT는 혈류량이 떨어지는 걸 봐서 치료 계획을 정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유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음 넘겨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되게 하나 이제 좀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나 이제 김도연 교수님 서로 그런 어떤 의학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는 의학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의사소통에 좀 그게 훨씬 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환자나 보호자분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사실 가장 알아듣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도 방금 이제 관류 CT 설명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국도거든요. 국도. 그래서 이제 큰 혈관이 망가지면 고속도로가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를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내가 국도를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말을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미 설명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김도현 교수님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은 사실 이제 브레인 MRI. 이제는 MRI란 단어는 아주 생소하지, 이제 아주 익숙하신 단어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약어고요. 마그네틱 레소넌스 이미지라는 것에 첫자를 딴 거고 저희 이제 한글로는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사실 저도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자석을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수소라는 거는 사실 물이기 때문에 물에 다 있는 거라 생명체라고 하면은 전부 다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이제 구성 성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특정 고주파의 자장을 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몸이 자화가 되면서 자석화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럴 때 이제 공명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때 고주파를 끊으면 이완이라고 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이 수소 원자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거를 신호로 포착해서 영상화를 시키는 게 뇌 자기 공명 영상이다라는 아주 어려운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제가 접하거나 하진 않는데 어쨌든 원리는 이런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실제적으로 건강검진 할 때도 MRI를 찍어야 되냐, MRA를 찍어야 되냐. 근데 나는 MRI가 있는지 MRA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영어 단어로 보셨을 때 MRI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뇌에 있는 그런 뇌 구조물, 그러니까 뇌만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CT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만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소프트 티슈라고 하는 이런 그냥 말 그대로 저희 살이죠, 살. 지방도 있고 결합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을 볼 때는 CT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높고 관찰이 용이하고 또 이제 CT 같은 경우는 근처 뼈에 의해서 이제 아티팩트라고 하는 이런 인공물에 해당한 영상의
뭐 약간 그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뼈가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구조물에서는 CT 검사에서의 어떤 확인이 어느 정도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뇌혈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뇌의 기저해에 해당하는 이제 뭐 코라든지 뭐 아마 뭐 굳이 구조물로 말씀드리면 입천장 이런 데일 건데요. 뇌죽이라든지 척수병변 이런 데들은 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CT로 확인하는 것들이 약간 좀 제한적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장애가 없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매번 이제 뭐 조영지 부작용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것들도 꽤 많은데 그리고 또 이제 생각보다 연령 증가하시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도 많고 조영제를 사용을 하지만은 CT에 비해서 조영제 부작용이 그래도 적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계속 우려하시는 게 MRI 찍으면 항상 뭐 방사선 쬐지 않나요? 뭐 저는 이거 엑스레이 괜찮나요?라고 궁금해하신 것들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장점이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MRI 같은 경우는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뇌졸중 특히 이제 허혈성 뇌졸중에 해당하는 뇌경색에 해당하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진들을 그래도 이제 환자분하고 보호자분께 보여드리고 혹은 나중에 외래 오셨을 때도 저는 이제 한 번씩 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본인의 MRI가 이런 이제 뇌가 이렇다 상태가 이렇고 병변이 이렇고 이런 병변 때문에 증상이 지금 이렇고 이런 부분들이 원인에 뭐 왜 생겼는지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MRI에서도 무수한 사진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급성 뇌경색을 민감도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해서 뭐 이런 앞에 단어들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래서 검사를 보면은 유독 뇌가 하얗게 빛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 검사가 사실 지금 현재 뇌가 피가 안 가서 이제 저희가 좀 단어가 어려우시지만은 뇌세포의 이런 이제 독성 부종, 그러니까 뇌세포의 에너지 고갈에 의해서 피가 안 가고 피가 안 감에 따라서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가 손상이 생기고 죽는 과정인데 그런 독성 부종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는 MRI 프로토콜이 되고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상 대부분 뇌경색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병변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단어가 좀 이렇죠. 뭐 액체 감쇄, 역전, 회복 영상. 저도 사실 한글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의사소통할 때는 이런 단어를 쓰질 않는데 어쨌든 이 영상도 저희가 급성 뇌경색이 6시간 정도가 지나면 보이기 시작하고 하지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앞선 이 MRI 사진에서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중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안 보이게 되는데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뇌세포 손상과 관련된 뭐 지금 우리 뇌경색 같은 경우는 피가 안 가서 결국 뇌가 죽고 염증 반응이 오는 건데 그런 염증과 관련된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해서는 꼭 뇌경색은 아니지만은 이제 가끔은 뇌종양 환자들은 종양 세포는 비교적 이렇게 구획을 가지고 뭐 덩이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덩이 주변으로는 혈관성 부정이라고 해서 이제 덩이 주변에 저희가 뇌 세포와 혈관의 어떤 격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격벽들이 기능이 떨어지고 느슨해지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혈관 안에 있는 그런 수분 성분들이 뇌세포 안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혈관성 부종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MRI에서 가끔 이제 관찰되는 것들 중에 뭐 판독이라든지 결과를 보시면 무슨 소동맥 질환 혹은 만성 허혈병변 막 이런 이제 이게 뭔 소리지라는 하는 단어들이 꽤 이제 요새 검진에서는 자주 이제 보실 수 있는 단어들인데 요 사진에서는 반대편에 해당한 이런 이제 하얗게 조금 점점점점 쌀알 이렇게 흩날리듯이 이런 병변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뇌 세포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뇌혈관 중에서도 뇌 깊은 곳에서는 소동맥이라고 하는 작은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이 이제 연령 그다음에 대표적인 건 혈압 그 외에도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혈관 위험 인자들의 노출의 정도에 따라 이런 것들이 변성이 생기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만성적으로 혈류 장애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은 혈관들이 망가져서 발생하는 그런 병변이 누적이 되어가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저희가 아주 급한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평생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뇌 건강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연령에 맞지 않게 많아지는 것들을 항상 주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환자분을 저희가 1년, 2년 이후에 추적 MRI 찍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뇌경색에 와 있는 부위가 부어 있고
하얗게 뭔가 바뀌어 있고 이런 식의 앞선 이 검사에서 이거는 한 10여일 이후에 찍은 MRI인데요.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 1년 있다가 이제 찍게 되면 이 부위가 뇌연화증이라고 해서 결국은 뇌세포가 소실이 되고 빈 공간으로 바뀌면서 흉터처럼 바뀌게 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액체 감쇄 역전 회복 영상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있고 아마 이제 외래라든지 환자로서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제 보여주는 영상 중에서도 대부분 항상 들어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자화율 강조 영상이라고 해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철 성분을 검출을 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헤모글로빈, 즉 우리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철을 검출을 해서 MRI로 이렇게 신호 전환해서 보여주는데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피가 정체되어 있는 곳, 피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곳에는 정상적인 다른 혈관에 비해서 당연히 이런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높을 것이고 그래서 철이 많이 검출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혈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가 이렇게 뭔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느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출혈성 뇌경색, 뇌출혈에서 혈관이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 이제 뇌가 손상이 생겨서 발생한 출혈은 CT에서도 민감하게 보이지만 MRI에서도 이렇게 철 성분을 검출함에 따라 앞서 CT에서 비슷한 부위로도 까맣게 나올 수 있는데요. 단지 이제 CT와 다른 점은 C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부위에 이제 헤모글로빈 그 상태가 변해서 결국은 처음에 보였던 하얀색 신호가 없어져 가기 마련인데 이 자화율 강조 영상은 한번 발생한 이 철 성분은 그쪽에 이제 나중에는 뭐 그 어떻게 보면은 뇌가 그 손상된 이후에 출혈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어도 그 흔적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민감하게 검출해서 지나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전에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자기는 증상도 전혀 없었는데 봤더니 지나간 뇌출혈 흔적들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저희가 뇌경색,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병변이지만은 일부 뇌경색들은 저희가 출혈 변화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뇌출혈과는 전혀 다른 건데요. 뇌경색 이후에 뇌 이제 혈관 장벽이 어떻게 보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경색으로 인해서 이제 혈관은 또 약해지는 과정을 겪고 그 혈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출혈이 이제 스며든다는 느낌, 저는 멍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피멍이 들듯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뇌경색에서 출혈 변화가 있고 그럴수록 출혈 변화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급성 출혈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CT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아주 민감한 출혈을 좀 더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알려진 영상의 장점입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클로사인, 그러니까 혈전을 볼 수 있다는, 혈전을 의심되는 것들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마지막 이제 미세 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허혈병변에 해당하는 거에 하나의 그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작은 소동맥들이 만성적인 변성을 통해서 이제 어떤 피가 안 가는 것들이 조금씩 누적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일부 혈관들은 증상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혈관이 터졌다가 그냥 아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증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급성 뇌뇌출혈이 되지만은 뇌뇌출혈이 잘 생길 수 있는 뇌신부에 이제 해당하는 부위인데도 이런 실질적인 출혈은 있지 않고 그냥 그 혈관 하나가 혼자서 터졌다가 알아서 이제 아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세 출혈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미세 출혈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검진의 MRI에서 종종 확인이 되는 것들을 이제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혈압 조절이 안 될 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병변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제 요새는 발달을 많이 해서 최근에 2, 3년 내에서 이제 MRI 중에서도 저희가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MRI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혈관벽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잘 활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앞선 뭐 CT라든지 또는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MRA라고 하는 혈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MRI의 일부 검사가 있는데 큰 혈관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제 뇌경색과 관련돼서는 이제 혈관의 위치에 따라 큰 혈관 문제가 없어도 아주 작은 혈관에 미세 죽상 경화증, 미세 죽상 경화판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서 실질적으로 뇌혈관이 급성으로 막혀서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뇌혈관 박리라고 해서 혈관이 피부 박리라고 하는 피부가 벗겨지듯이 뇌 안쪽 내막에 해당하는 혈관 벽이 벗겨지면서 실질적으로 피가 지나가야 될 길을
박리된 그 껍질이 덮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해상도의 MRI를 지금은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럴 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추가적인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선 MRI는 좀 다른 점은 이제 보시기가 어렵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 대뇌동맥이 이렇게 혈관벽을 따라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혈관벽까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MRI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이제 그런 MRI에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런 MRI는 엄밀히 뭐 건강검진에서는 확인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RI에서는 이제 동맥경화를 볼 수 있고 박리 그리고 단어가 생소하시지만은 이제 만성적 이런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거나 혹은 유전적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저희가 내경동맥, 경동맥 그 말단 부위부터 대뇌동맥에 해당하는 혈관이 점점 그 직경이 좁아져 가는 그런 이제 혈관병들을 모야모야병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장점이 있고 또한 원인 모를 혈관의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이 오는 것들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I랑 차이가 나는 MRA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안지오그래피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혈관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RI처럼 자기 공명을 하되 혈관 영상을 얻는 거고 해당하는 영상은 이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의 장점은 조영제를 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 저희가 말 그대로 그 어쨌든 피의 흐름을 보는 거고 피에는 다 뭐 수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소의 흐름을 저희가 유체 속도를 어느 정도 또 신호로 반응해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시킬 수 있고 다만 이 영상은 그런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CT처럼 뼈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방해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협착의 정도가 진짜 혈관 협착보다 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MRA에서의 일부 중에 하나인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동맥과 큰 혈관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이런 프로토콜인데요. 이것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영상과 다르게 조영제를 사용을 해서 조영제 증강을 통해서 혈관을 이렇게 그래서 MRI 조영제를 통해서 혈관을 확인하는 거고 양쪽 경동맥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쇄골화 동맥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뇌혈관, 대뇌동맥까지 보고 이분은 지금 보시면 왼쪽 경동맥 이렇게 보이지만 오른쪽 경동맥은 폐색 상태라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다만 이분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가 완전히 망가졌지만 반대편 국도가 어떻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서 나름 버티는 그런 혈관 형태입니다. 네. 그 좋은 말씀 들으면서 MRI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라고 포인트를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 조영술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혈관에 조영제를 넣는다는 건데, CT도 아까 혈관 조영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어디서부터 혈관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순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보통은 이제 허벅다리로 이제 하거든요. 허벅다리에서 이제 여기다 국소 마취를 하고 한 1cm 정도 이제 그 째고 0.5cm 정도 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테터라고 하는 아주 가는 관을 올려가지고 이제 뇌혈관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사실 지금은 CT랑 MRI가 워낙 보편화됐지만 옛날에 CT, MRI 없을 때는 이런 검사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저도 뭐 이렇게 의대를 다닐 때도 이런 CT, MRI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옛날 얘기로 들었는데, 근데 하지만 이게 여전히 쓸모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혈관이 문제가 있는 걸 CT랑 MRI로 봤을 때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이제 혈관 조영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진 보시면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아까 CT랑 MRA죠. 사진하고 조금 다르실 거예요. 굉장히 작은 혈관까지 잘 보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자세한 걸 이제 보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부터 이제 고속도로, 국도 얘기 계속 했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제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그럼 이제 국도로 이제 혈관이 돌아가야 되는지 본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관료 CT라 그래서 CT도 찍어보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걸로 판단이 좀 어렵다. 좀 정확하게 봐야겠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혈관 조영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 환자는 이쪽이 혈관이 막혀서 끊겨 있죠. 끊겨 있는데 그럼 이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런 환자는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고 아마도 시술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 보시면은 막혀 있는데 이렇게
곁에서 돌아가는 혈류들이 또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혈류가 있고 해서 굉장히 국도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환자도 곁순환이 뭐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쪽보단 낫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환자 시술을 해드려야 될지, 이 환자분을 수술해야 할지, 약물 치료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이걸 이제 많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혈관이 이제 좁아진 거를 봤는데 이게 또 혈관 조영술은 굉장히 그 해상도를 우리 마음대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보면 이게 그 혈관 하나를 확대한 거거든요. 확대하면은 요게 이제 혈관 조영제를 넣었을 때 검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막 희끗희끗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혈전입니다. 그래서 혈전 모양까지 볼 수 있습니다. 혈관 조영술을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모든 환자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검사가 위험성이 있는 검사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지만 해서 얻을 정보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 혈관 조영술을 의사가 결정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한테 입원하고 계시는 95세 할아버님이 계신데요. 저희가 만나는 환자들은 사실 이제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님께서 나 이제 나이도 들고 나 무릎도 아프고 힘든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검사만 시키냐 이런 이제 한숨 섞여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앞서 주로 말씀드렸던 검사들은 이제 뇌혈관에 대한 영상 검사들이 위주가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다른 각도로 보기 위한 검사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병원마다 이름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뇌혈류 초음파라고 하는 검사들을 이제 보통 뇌졸중 환자분들한테는 시행을 하고 혹은 이제 대학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병원에서 뭐 영상, CT나 MRI까지는 찍지 않더라도 혈관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목적으로 뇌혈류 초음파를 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정보를 얻어서 뭔가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저희가 이제 초음파라는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혈관 속에서 흐르는 이제 혈액의 속도, 파형, 방향, 결과적으로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혈관이 막힌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한 이 검사에서도 저희가 이제 저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앞서 검사에서 이렇게 국도를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국도라고 하는 것들이 피가 가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떤 흐름의 그런 속도의 그런 차이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국도가 잘 활성화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합착 정도, 막힘, 그다음에 측부순환,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보는 검사다. 그래서 일단 보통 검사는 해보신 분들이 사실 뭐 아주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아마 뭐 한다고 해도 사실 평생 한 번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끌려 들어가서 침대에서 누워 있는 상태로 검사하는 검사 이제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관자놀이에다가 뭘 막 이제 뭐 씌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런 걸 씌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검은 이렇게 그 무슨 작은 펜 라이트 같은 그 라이트 같이 생긴 걸 가지고 초음파 젤을 묻힌 다음에 관자놀이에다가 막 비비기 시작하면서 소리를 듣고 뭐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뇌동맥, 주로 많이 보는 거는 대뇌동맥, 그리고 앞 대뇌동맥 중에서도 중간 대뇌동맥, 앞 대뇌동맥, 그다음에 후 대뇌동맥 이런 혈관들, 또한 이제 척추동맥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저희가 경동맥이라 해당하는 목까지 내려가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이제 뇌혈관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사실 초음파 검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그래도 검사가 간단한 편이고 그다음에 침습적이지 않고 그런 정도에서는 이제 장점이 있는 그런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환자의 이제 그 뼈 기저 두개골 기저죠. 그다음 눈이 있고 그래서 이제 뇌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 이제 경동맥에서 올라온 혈관이 대뇌동맥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갈라지고 이제 앞대뇌동맥으로 올라가고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초음파 프로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돼서 초음파를 쬐면 여기 이제 지나가는 그 적혈구들을 이렇게 도플러 효과라고 해서 멀어지면은 소리가 이제 이제 멀어지고 가까우면 소리가 커지는 이런 것들을 시그널로 전화를 해가지고 방향이라든지 이런 세기를 이렇게 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뭐 앞대뇌동맥이라 하는 혈관이라든지 뒤로 가는 혈관은 사실
여기서 피가 출발하면 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멀어진다는 쪽에서 이렇게 방향이 이제 반대편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중대뇌동맥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가까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혈류 방향이 정확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파형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크기를 통해서 혈관이 많이 협착이 진행하면 그 좁아진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피의 흐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측정을 하는 속도들이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가 넘어가면은 속도가 뚝 떨어지거나 거의 안 보이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심한 협착 혹은 폐색까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검사들 중에 하나가 뇌혈류 초음파가 됩니다. 그래서 뇌혈류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CT, MRI에서 혈관의 그 사진,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은 정지되어 있는 사진을 저희가 딱 그 순간을 캐치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검사는 그래도 검사 중에 실시간으로 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 정보를 얻고 있고요. 또한 이제 뇌혈류 초음파를 하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추가 검사들이 있는데, 미세 색전 신호 검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혈관이 많이 지저분하고 좁아져 있어서 뇌경색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뭐 당장 막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거기다가 프롭을 대고 한 20분 정도 지켜보면 미세 신호라고 해가지고 뭐 혈전이 되든 뭐가 되든 이러한 이제 조그맣게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그널들을 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런 미세 색전 신호가 확인이 되는 환자들은 아직도 뭔가 이 혈전 생성되고 혈전이 뭔가 이렇게 더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늠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확인하고 약을 뭐 세게 쓰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결정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볼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이거는 이제 심장 쪽에서 해당하는 쪽에 좀 더 정보를 드릴 검사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가끔은 나는 젊고 그 다음에 아무런 병도 없는데 이제 뭐 30대, 40대에서 젊은 뇌경색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심장 검사를 하다 보면 열린 타원 구멍이라고 해서, 원래는 심장이 정상적으로는 가운데 심실에 의해서 벽에 존재하기 때문에 심장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장 안에서 정맥의 피와 동맥의 피를 구분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떤 원인이 되든지 간에 이 정맥에 있는 피는 어쨌든 비교적 그래도 뭐 지저분한 피에 해당할 것이고, 그 피는 폐에 가서 깨끗하게 걸러진 다음에 다시 동맥 순환을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정맥 피가 폐에 가기 전에 이런 심장 가운데 어쨌든 션트라고 하는 이런 통로가 발생을 해서 그 정맥에 있는 피가 동맥으로 바로 직행을 해서 그 피가 이제 동맥 순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열린 타원 구멍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장의 구조적 요인이 있는데, 사실 뭐 신생아 때는 열린 타원 구멍이라는 게 원래 존재를 하고, 그리고 성인의 대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점점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에 막히지만은 일부에는 다 막히지 않고 아주 작게 구멍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이제 구멍이 있다고 해도 항상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는 발살바라고 해서 이제 복압이 올라갈 만한 활동, 그래서 이런 뇌경색이 원인이 되는 뇌경색에 관련 있는 그런 환자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니시던 분 중에서는 이제 20살 정도의 ROTC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은 끝났고요. 이제 열심히 푸시업을 하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생겼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저기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이제 교사분도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좀 무거운 물건을 들겠다고 앉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들어 올리다가 손에 마비가 생겨서 오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저희가 그런 이제 어떤 특징적인 히스토리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그런 복압이 올라가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열린 타원 구멍이 그런 션트라고 하는 게 열리면서 정맥에 있는 피가 넘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우자 션트 검사라고 하는 것을 이런 뇌혈류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뇌혈류 초음파를 할 때 그런 이제 양쪽 관자놀에다가 이렇게 프로브를 대놓고, 그 다음에 나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혈액에서 이렇게 우리 생리식염수 섞은 다음에 기포를 만들고, 그 기포를 다시 나의 정맥으로 투약을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래 정맥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뇌혈관에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얼마 안 돼서 이런 이제 정맥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포가 동맥에서 내가 확인하고 있는 시그널이 검출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우자 션트가 있을 것을 추정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열린 타원 구멍 같은 거를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심장 자체가 아닌 폐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심장 위주로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데 좀 더 유용한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가 또 비침습적이고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열린 타원 구멍을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모양이랑 크기가 나쁘고 그다음에 아무런 이제 위험 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뇌경색이 한번 발생하면 평생 약을 먹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환자에서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열린타원 구멍을 폐색술을 통해서 약을 좀 줄여볼 수 있거나 약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경식도 초음파라는 걸 하게 되는데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가 어려운 사람들, 삼킬 수 없는 사람들에서도 이런 이제 뇌혈 초음파를 통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뇌경색이랑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실신 같은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에서도 어쨌든 실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뇌로 올라가는 피가에 혈류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하는 건데 이럴 때 대표적으로 저희가 누워 있다가 기립경이라고 하는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침상을 일으켜 세우면서 뇌혈류에 피가 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변화를 저희가 뇌혈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이런 검사에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뇌혈 초음파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에 김도영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 뇌경색의 큰 틀에서는 혈관 자체 문제냐 혹은 심장 문제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나는 뇌경색으로 왔는데 왜 갑자기 심장 초음파를 해대고 있고 이렇게 막 심장 이제 저런 이제 심전도를 자주 찍고 자꾸 뭐 이런 거 붙이고 이런 걸 왜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는 저희가 일단은 결국은 이런 혈액의 출발, 뇌로 가는 혈액의 출발은 심장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본적인 기능 평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심장 원인에 의해서 심장 원인의 뇌경색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쥐어짜는 힘이 문제가 없는지 가끔은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심부전 때문에 이제 심장에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심부전 관련돼서 심장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좌심실의 이제 기능 문제 이상 그리고 뭐 심실 내에 혈전 같은 거 보거나 혹은 이제 이런 심장에서 피가 넘어갈 때 결국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런 판들이 막아주고 있는데 그런 판들이 좁아질수록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보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열린타운 구멍을 정확한 확진을 통해서 정말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좀 많이 힘들지만은 저희가 이제 경식도 초음파라고 해서 위내시경 하듯이 식도를 통해서 심장 초음파를 집어넣어서 아무래도 이럴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좌심방이 되는데요. 좌심방은 심장에서도 특히 이 몸의 안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도를 통해서 저희가 초음파를 보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이제 심방 사이의 결손, 심방 사이 막자루, 앞서 말씀드린 열린타운 구멍 외에도 이제 우자 션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저적인 그런 구조적 요인을 보고 또한 저희가 대표적으로 심장성 뇌경색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심방세동 관련된 것도 만성 심방세동에서는 좌심방귀라고 하는 구조물 안에 혈전이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이제 약물 치료의 정도와 강도를 판단하고 혹은 약물 치료로서도 안 될 경우에 시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장 검사는 뇌경색 환자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애매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저희가 심장 보시는 순환기내과 교수님 이상으로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심장성 이 뇌경색의 원인으로서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부정맥의 일부인데요. 부정맥 중에서도 발작성의 심방세동이 있고 그다음 만성 심방세동 등 다양한 심방세동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2에서 30% 정도는 사실 원인 미상의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향후 나중에 추적을 하다 보면 심방세동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발작성으로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나중에는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함에도 24시간 정도가 저희가 표준 검사로서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붙이고 돌아다니셔서 그래서 뇌경색 환자들 중에서 막 심전도 덕지덕지 붙이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심방세동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정맥 진단의 필수적인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되게 부러운데 이런 이제 저희가 이런 심방세동을 이제 확인을 어려울 경우 발작성 심방세동 어려울 경우 이 모델처럼 이렇게 이제 가슴 심장 근처에다가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이 웨어러블 심전도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3에서 7일 혹은 2주 정도까지도 여기다 붙여놓고 뗐다 붙였다 하면서 목욕할 때는 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제 아주 장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음으로써 저희가 발작성 심방세동을 나중에 뒤늦게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거 왜 찾아야 되는지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심방세동이 확인되면 저희가 항응고요법을 통해서 드시는 약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런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제 CT 검사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이제 MRI 찍어보면 이거 심장에서 날라온 것 같아. 어디선가 혈전이 날라온 것 같은 모양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특히 의심이 되는 경우에 심장 검사들을 앞에서 정혜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쭉 하고요. CT도 그중 하나인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좌심방에 있는 혈전, 요 검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요. 이 혈전이 딴 데 가면 그 장기에 경색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뇌로 날아가면 뇌경색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찾으려면 이제 CT를 필요한 경우에 이제 촬영을 하고요. 또 CT를 찍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이제 관상동맥이라 해서 심장에 이제 피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좁아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겸사겸사 스텐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에다가. 뇌경색으로 입원했는데 스텐트를 하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뇌혈관, 심장혈관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을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대동맥에도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여기 보면 원래는 대동맥이 매끈해야 되는데 이 동맥경화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은 뇌혈증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웨어러블 심전도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찾든지 아니면은 24시간 심전도를 해서 열심히 찾아도 결국에 이제 범인을 못 찾겠다. 뇌경색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 근데 모양이 굉장히 심장에서 날라온 것처럼 생겼는데 심장에서 우리가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식형 심전도라는 걸 이제 합니다. 피부 밑에 넣는, 심장에 넣는 건 아니고요. 심장과 가까운 피부 밑에 넣는 거고,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다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그냥 계속 레코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3개월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부정맥 없었는지 쫙 스캔해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찾았다, 범인 찾았다 하고 이제 게임 끝나는 거고, 없으면은 다음에 3개월 있다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정말 검사를 해도 안 나왔을 때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좀 많이 들어주시는데 어쨌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골밀도 검사도 뇌졸중 환자 입원 환자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뇌졸중 환자의 특성은 사실상 고령 환자들이 대부분 많고, 그리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증상이 반신마비가 많고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면서 보통은 낙상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다치시는 경우가 꽤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이런 결과적으로 저희가 낙상 이후에 추가적인 골절 위험성을 보는 데 있어서 골밀도 검사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이 환자들이 이렇게 골절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사실 급성기 뇌경색이 생기고 나면 뇌경색 이후에 이제 뇌경색 이제 그런 어떤 장애가 남아서 살아가실 분들은 이미 이제 한쪽 마비가 남아서 좀 고생하시는 상황에서 고령에서 근력도 부족하고 이런 와중에서는 사실상 평생 낙상 고위험군으로 이제 바뀌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골다공증이 확인될 경우 적절하게 치료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이제 2차적인 그런 뇌경색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합병증 이런 것들을 막고자 이런 골밀도 검사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검사를 하는 와중에 골밀도 검사가 나왔을 때는 이 골밀도 검사는 이런 이유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안타까운 이제 하나 이제 케이스인데요. 이제 엊그저께 입원하신 82세 할머니시고요. 평소에는 좀 그래도 보행기 정도로 돌아다니시면서 혼자서 할 거 다 하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6월 2일에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발생하면서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 좀 나중에 가족들이 봤을 때는 주저앉은 상태로 발견이 됐고, 사실 이제 오셔서 확인하니까 이렇게 오른쪽 저희가 고관절에 해당하는 이 넙다리뼈에 이렇게 골절이 발생을 해서 지금 누워 계시고 저희가 좀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열심히 약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결국은 이제 수술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뇌경색으로 와서 이런 것까지 발생을 하면은 더 좀 많이 난감해집니다. 일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출혈이 꽤 많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뇌경색 때문에는 혈전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항혈소판 제제 혹은 항응고제를 계속 투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을 하자니 약을 쓰면서 수술을 하면 뇌경색은 조금 덜 걱정스럽겠지만 결과적으로 출혈이 많이 걱정되고 고령인데, 또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너무 미루다 보면은 통증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힘들어 하실 것도 있고,
하필이면 이쪽이 마비된 또 다리고 마비가 된 다리가 아니더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82세지만 가급적이면 재활치료를 통해서 아주 옛날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지팡이를 쓰실 정도로 좀 보행을 할 수 있냐 마냐가 남은 뭐 여생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재활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통증 혹은 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 과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저도 정형외과 교수님이랑 열심히 얘기하면서 좀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급성기 뇌경색에서 전신마취라고 수술하는 거는 좀 뇌경색이 진행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뭐 어떤 상태든 이게 이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곧 있으면 준비해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이 할머님 같은 경우는 뇌경색이 생기면서 골절이 돼서 오셨겠지만은 이제 뇌경색 이후에도 골절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골밀도 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환자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검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은요. 결국 이제 뇌졸중 환자에서 CT, MRI 검사는 워낙 유명한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검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한다. 그러니까 괜히 필요 없는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검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담당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시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우리 혈전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심장도 검사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제가 그 2개 정도 대답을 하고 혹시 교수님께서 2개 정도 대답하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면마비 시 외래 치료도 가능한가요? 어떤 약으로 치료하는지요? 예, 이렇게 되죠. 지인이 얼굴마비로 MRI 찍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집에 가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는 이제 뇌졸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안면 신경에 발생하는 일종의 이제 말초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생기는 이제 감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MRI로 보통 찍는 이유는 뇌졸중 때문에 생겼는지를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뭐, 그 다음 치료는 이제 정해진, 만약에 바이러스가 원인인 바이러스 약을 쓰실 거고,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약을 쓰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인지 여부를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네. 리피토 가장 작은 용량으로 복용 중입니다. 최근 너무 피곤한데 하나를 반으로 복용해도 될까요? 이건 이제 리피토를 왜 복용을 하게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반으로 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담당 선생님이랑 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 보다 보니까 제 환자분도 채팅 남겨주셨는데 아무튼 꼬박꼬박 잘 팔로우업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외래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남은 2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8세 남성이시고 뇌가 조금 위축되었다고 하는데 향후 어떤 질환이 예상되는가요?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해서 MRI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 이제 우연하게도 저런 소견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연령 대비했을 때 뇌가 이제 위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개인차가 클 것이고 그게 이제 진짜 병이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뇌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영상에서 보일 때 위축이 있다고 하나 사실 실질적으로 뇌 기능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거를 뭔가 질환을 굳이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텐데 아무래도 이제 뇌가 위축이 좀 있지만 내가 사실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인지 문제라든지 어떤 생활에 있어서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꼭 이 위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혈관 문제만 있어서 위축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증상에 따라서 신경과 안에서도 뭐 인지 쪽이 문제인지 운동질환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진료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진료를 보시는 거를 고민하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위축 같은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이게 가족들이 좀 젊은 나이에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주변에서도 좀 확인이 되거나 이런 거라면 좀 다른 걸 생각을 해야 될 건데 그럼에도 그때도 뭔가 그런 가족들이 뭔가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유전적 요인에 의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료를 통해서 뭐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뇌가 위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막 어떤 병을 시사하거나 병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알아서 병인 그런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전에 두통으로 대학병원에서 뇌 MRI, MRA를 찍은 적이 있으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제 뭐 영상 판독을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환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겁니다. 물론 영상학과에서 교수님들의 판독은 사실 도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영상 자체를 접근하는 것도 좀씩 차이가 있고, 보는 방법도 여러 해상도 측면에서도 사용하는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아무래도 프로토콜이 좀 다르기 때문에 판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많이 도움은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진료를 보게 된 그런 이유, 원인, 그리고 왜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영상학과에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똑같은 소견이라고 해도 신경과 의사나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보고는 이제 이런 것을 뭔가 병이랑 관련이 있어서 이거는 병과 관련된 변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가끔 두통 관련해서는 좀 특징적인 두통으로 누웠을 때는 완전히 소실되는, 거의 소실되는, 하지만 기립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심한 두통, 구역구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 기립성 두통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통 자가성이긴 하지만 두 개 내 저압이라고 해서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뇌에서 척수액의 어떤 석수액이 샘으로써 뇌 두개골 안에 압력이 떨어지면서 뇌가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두개골의 안에서 뇌척수액에 뇌가 둥둥 떠 있는데 그럼 뇌가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도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발생하는 이제 상황에서 MRI를 활용을 해서 많이 찍는데 뭐 최근 경험에서는 MRI에서는 물론 뭐 그분이 증상의 정도가 뭐 심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 같은 경우는 MRI에서 약간 애매하다라고 소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좀 의미 있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와서 이런 강의를 한 이유가 저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캠페인으로 이게 정보를 드리고 또 뇌졸중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강의해 주신 정혜봉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